예, 돈 잘 버는 증권 매력에 듣는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도 오늘 월요일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줘서 다행이고요. 네, 예. 키워드로 시장을 읽어보면서 전략 세우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 앞서 제목에도 있었지만 HLB 공시가 남긴 것. 그렇다고 해서 뭐 HLB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공시와 관련된 노이즈를 특별히 또 이제 결산기니까 주의해서 보자 이런 의미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 HLB에 대한 뭐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설왕설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또 당국과 HLB 간에 서로 공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그 금융 당국에서도 지금 이제 결산 공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이면 45일 내에 90일이죠. 90일 이내에 결산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2020년에 대한 결산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보니까 결산 공시 이전에도 불성실 공시 법인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략 한 2,700여 개의, 그러니까 비상장까지 포함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 한 200여 개의 기업들이 공시에 있어서 불성실한 모습들을 보여왔다. 특히 회계 부분에 있어서 불성실한 공시가 상당수 있었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이제 전언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결산 공시를 앞두고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불성실 공실 법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매년 여러 가지 이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산기 때 불성실 공시 법인을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당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그 보도자료로 나와 있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일견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내세우는 공시사항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판명이 나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당혹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도 얘기하다시피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영진의 도덕성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과거의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든지 서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과거에도 그랬다라면 올해도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시에 대해서는 뭐 조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 이번에 들여다본다라고 하니 믿고 한번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많고 코스닥에 바이오 쪽이 많습니다. 네. 바이오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반 제조업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은 거니까요. 조심을 좀 하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쿠팡 상장과 관련된 뭐 열기들이 관련 종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라인 쇼핑이나 플랫폼 관련주로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속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요. 우리가 이제 소위 쿠팡 관련주들을 찾기도 지난주에 혈안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쿠팡과 이제 협업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지주들이랄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주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냈었던 것들이 주 후반 들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자 수익률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쿠팡 관련주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쿠팡과 협업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쿠팡 상장의 수혜를 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냉정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우리가 이제 쿠팡이 상장된다고 해서 쿠팡을 이용하는 것들을 더 한 번 이용할 걸 두 번 이용한다라든지 세 번 이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저는 오히려 쿠팡과 상장과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들이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경쟁 기업인데 어떻게 수혜를 보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기준으로 살펴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의 증가라든지 온라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단순하게 살펴봤었던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쿠팡이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되고요. 그렇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쿠팡에 관심을 좀 기울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들을 우리가 쿠팡의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국내에 있어서 쿠팡과 그 온라인 커머셜 부분에 있어서 1, 2를 다투고 있는 네이버 입장에서 본다라면 과거 단순하게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의미보다는 이제는 소셜 커머스 입장에서의 의미도 되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뭐 현재 네이버의 시총이 쿠팡에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시총 55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60조가 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이버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온라인 광고, 소셜 커머스, 웹툰, 나중에 지금 뭐 그 뱅크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부의 하나를만 놓고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특정하게 네이버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쿠팡의 평가를 받으면 네이버라든지 그 외에도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다양한 소셜 커머스에 대한 우리가 관심 그리고 밸류의 비교 이런 부분들이 감안하게 된다라면 재평가 국면으로서의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하고 예스24도 종목에 나와 있네요. 예스24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규모가 글로벌 5위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쿠팡이 이번에 뉴욕에 상장하면서 내세운 목표가 글로벌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K배터리를 위협하는 중국의 CATL이다.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하면서 3차 배터리 공급사를 선정했는데요. 네. SK이노베이션이 들어있고 중국의 CATL이 들어있어서 네. 아니 국내 업체들이 세계 탑인데 왜 중국 걸 쓰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현대차로서는 사실 중국 진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국내 2차 전지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두 가지 관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1위는 중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산 제품을 써줘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도 지금 만약에 미국의 GM 같은 경우 한국에 진출할 때 우리의 뭐 LG라든지 SK 것들을 써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상당히 전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소위 2차 전지가 현재 쇼티지가 나 있습니다. 쇼티지라는 것은 물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LG라든지 SK, 삼성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가 요구하는 만큼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업계의 전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국산 제품을 놔두고 해외 제품을 쓰냐라는 건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인 거죠. 예. 현재 지금 국산 제품을 쓰고 싶어도 국산 제품을 쓰기 어려운 현재 지금 물량이 딸리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기왕에 그리고 또 중국 진출의 모델 같은 경우 기왕이면 중국 모델을 중국산 제품을 써서 중국 진출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차가 국내 제품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현재 지금 LG 같은 경우도 이번에 IPO를 통해서 자금을 막대한 자금을 마련한 이후에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애써 무시하거나 이번 기회에 소외를 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부분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게 커져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관련주들이다. 저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해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슈는 그러니까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뭐 악재라기보다는 네. 뭐 현대차에게 좋은 소식이다 오히려 그죠? 그렇습니다. 글로벌하게 뻗어나가고 이번 주에 또 이제 이 GMP 플랫폼을 내일인가요? 영상으로 공개를 하거든요. 네. 이런 현대차 그룹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시장 읽어봤는데요. 오늘 상승하긴 합니다만 앞서 그 다냐 선생님 같은 경우도 현금 비중 적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늘려놓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조금 이제 위아래로 갇힌 장세예요.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오히려 현금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려고 하신다라면 오히려 상승하는 장에서 현금을 만드시는 게 아무래도 원활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언론에서 주말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시겠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증시에 있어서 변동성은 현재 설 이전에 빠져나갔던 고객예탁금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객예탁금이 74조까지 늘었던 것들이 60조대 초반까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예탁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단타라든지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2020년에 들어왔던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자금의 성격이 강했다라면 이제는 중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단기적인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거래대금의 감소입니다. 지난 1월 11일 거래대금이 44조를 찍은 이후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19조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2월 들어서는 아직까지 20조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거래대금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인의 매수 여력과 힘이 다소 소진되고 있고 그 힘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앞서 저도 언급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것이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갖고 가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대형주들이 조정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2월 들어서 또 나타나기 시작한 패턴이 주 초반엔 강하다가 주 후반에 약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도 주 초반이기 때문에 강한 모습들이 만약에 이번 주도 주 후반에 가서 빠지게 된다라면 3월 장세도 상당히 쉽지 않은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향후 장세를 대비할 수 있는 원활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나 그 스타일 자체는 이제 지금은 대형주에서 지수가 갇혀 있으니까 약간 중소형주로 네.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은 대세는 대형주 주도주라고 생각해서 그걸 노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장에서는 중소형주로 좀 단기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랄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도 중소형주들을 이렇게 빠르게 쫓아간다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움직였었던 쿠팡 관련주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들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들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러한 시기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종목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따라하기보다는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편입돼 있으실 텐데요. 대형주 중에서 탄력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2차전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 2020년에 대한 결산, 2021년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종목이 혹시 서로 탄력이 떨어진다라든지 실적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과감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오히려 이렇게 정리된 자금, 여유 현금을 가지고 더 편입시키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변동성 장세 대응 전략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